지평으로 성 던스틴 노인 요양소의 신경과에서 근무하던 내가 맥그레거 씨를 만난 것은 9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문제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들 해요.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군요.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몸이 기울었다는 걸 전혀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난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기 몸이 기울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참 이상하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일어서서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저기 벽까지만요. 저뿐 아니라 어르신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을 테니 나중에 함께 보기로 하죠. 좋습니다, 선생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두세 발 내디디면서 일어났다. 그는 정말로 멋진 노인이었다. 93세였지만 70세에서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정신도 또렷했다.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파킨슨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래도 광부처럼 강건해 보였다. 그는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민첩하게 걸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몸이 중심에서 20도는 좋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조금만 더 기울어졌더라면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마치 자처럼 반듯하게 걷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되돌려 재생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을 본 맥그레거 씨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딱 벌린 채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사람들 말이 맞군요. 정말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네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틀림없군요. 하지만 전 몰랐어요. 몸이 기울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랍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오감이 있다. 그리고 그 오감 덕분에 감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감 말고도 다른 감각이 있다. 그 비밀스러운 감각은 제6감이라는 것이다. 오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제대로 인정도 대접도 못 받고 있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이 제6감은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늦게 발견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막연히 근육감각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말한 근육감각이란 관절과 힘줄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전달되는 몸통과 손발의 상대적 위치의 인식이다. 그러나 이 감각의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고유 감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1890년대의 일이다. 그리고 공간 속에서 몸을 똑바로 세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메커니즘과 제어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다. 신체의 위치 관계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속귀, 전정, 그 밖에 애매한 수용체와 반사기구의 구조가 밝혀지는 것은 우주시대가 되어 변덕스러운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느라 무척이나 애를 먹은 뒤의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상태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다면 그 존재감은 확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간과해온 그 비밀스러운 감각에 일단 결함이 생기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고유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면 신체는 자기가 내는 신호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고 글자 그대로 자신을 소유하는 것, 자신을 자신으로 느끼는 것이 중지된다. 고유 감각이란 소유를 의미하는 라틴어 프로프리우스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참조.
노인은 양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갑자기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기쁨을 느낀다. 그 순간 환자들은 뭔가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황을 즐기면서 말이다. 그 순간 환자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치료의 첫걸음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거의 반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수치 많은 흰 눈썹을 눈 쪽으로 쓸어내린 다음 못이 박인 억센 손으로 여기저기를 지그시 눌렀다. 선생님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분명 뭔가 느낌이,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다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소시적의 목수였어요. 우리는 표면이 평평한지 아닌지, 수직선에서 기울었는지 똑바른지를 알아볼 때면 언제나 수증기를 사용했지요. 그런데 뇌 속에도 수증기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킨슨병 때문에 그게 고장나는 일도 생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까?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증기. 정말 전곡을 찌르는 개념이었다. 그는 뇌 속의 근원적인 제어 시스템을 수증기와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육체적으로 말할 때 속귀는 수증기와 똑같다. 속귀 미로는 액체로 가득 찬 방골이 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액체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감지한다. 그러나 결함이 생긴 것은 그러한 기관이 아니었다. 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을 신체 자체의 감각, 고유 감각 및 눈에 보이는 외계의 모습, 시각과 관련지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맥그레거 씨가 든 친근한 예는 단순히 속귀 위로뿐 아니라 세 개의 숨은 감각, 속귀 감각, 고유 감각, 시각의 복잡한 통합에도 적용된다.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것은 방금 말한 통합인 것이다. 이러한 감각의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파킨슨병에 의한 개별 감각의 분열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사람은 위대한 고 퍼든 마틴 박사이다. 그 연구는 박사의 유명한 책 대뇌 기저 핵과 자세에 수록되어 있다. 초판은 1967년에 나왔으며 이후 가필과 수정이 계속되어 최종 심판은 그가 죽던 해인 1984년에 완성되었다. 마틴 박사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통합과 통합의 관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뇌 속에는 통제관과 같은 중추, 다시 말해서 사령부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우리의 신체가 인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통제관에게 전달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틴 박사는 경사 반응에 대한 항에서 신체의 안정과 자세의 유지를 관장하는 3중의 감각 제어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그러한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종종 있으며 특히 고유 감각과 시각에 앞서 속귀 감각이 상실되는 일이 많다. 그에 따르면 이 3중의 감각 제어 시스템에는 세 가지 감각 제어 하나하나가 다른 것의 결함을 메울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각각의 기능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완벽하게 대신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각 반사와 시각 제어의 중요성이 훨씬 낮다. 따라서 전정 시스템과 고유 감각계가 손상되지 않는 한 눈을 감고 있어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눈을 감았다고 해서 앞이나 옆으로 기울거나 쓰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균형이 불안정한 파킨슨병 환자는 눈을 감자마자 옆으로 기울거나 쓰러지는 일이 있다. 파킨슨병 환자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몸을 한쪽으로 크게 기울인 채 앉아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울을 보여주면 자신의 기우뚱한 자세를 깨닫고 얼른 자세를 고친다. 고유 감각은 상당한 정도까지 속귀 감각의 결여를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속귀 미로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환자는 처음에는 똑바로 서거나 걸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유 감각을 잘 살려서 속귀 감각 대신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속귀 미로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처치는 중증의 메니에르증 환자에게서 보이는 심한 현기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되기도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배근에 있는 센서가 사용된다. 이 근육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크고 기동성도 가장 좋은 근육이다. 이것을 새로운 보조적인 균형기관, 다시 말해서 하나의 넓은 날개 같은 고유 감각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훈련을 거듭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환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안전하게 서거나 걸을 수 있다. 마틴 박사는 대단히 사려 깊고 독창적인 방법을 써서 갖가지 기계장치와 방법을 고안했다. 덕분에 중증의 파킨슨병 환자도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걷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보행의 리듬을 잡기 위해서는 바닥에 선을 긋거나 허리띠에 평형줄을 달거나 소리를 내서 시간을 알리는 속도 조정 장치를 매달기도 한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모두 환자의 발상에 기초해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마틴 박사는 그의 위대한 저서를 세상에 낼 때마다 그의 환자들에게 바친다는 헌사를 쓰곤 했다. 그는 인간미 넘치는 선구자였다. 이해와 협력이 그가 펼치는 의술의 원점이었다. 환자와 의사는 협력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서로 배우고 도울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마틴 박사는 맥그레거 씨를 고민에 빠뜨린 심한 신체 경사와 전정 반사를 바로잡기 위한 보조기구는 발명하지 못했다. 아하, 머릿속에 있는 수증기를 쓸 수 없게 된 거로구나. 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눈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맥그레거 씨는 그래도 의심스러운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듯이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기울어진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가 거울을 보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그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젠 기울었다는 걸 알겠네요. 아, 거울을 보니 몸을 똑바로 세울 수도 있네요. 하지만 항상 거울 앞에 서서 살거나 거울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 한다지요? 그는 이마에 주름을 잡고 심각한 얼굴로 상념에 잠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미소를 지었다. 아, 알았다. 선생님, 거울 따위는 필요 없어요. 수증기만 있으면 돼요. 머릿속의 수증기는 사용할 수 없지만 머리 밖에 있는 거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증기라면 말이에요.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더니 안경을 벗어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의 얼굴 전체에 웃음이 서서히 퍼져갔다. 예를 들어서 이 안경테를 보면 몸이 기울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당분간 이 안경테를 지켜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어르신, 한번 시도해 보시기로 하죠. 원리는 그럴듯했지만 막상 실용화하려니 머리를 좀 써야 했다. 처음에는 진자 같은 것을 시험해 보았다. 안경테에 추가 달린 실을 매달아 늘어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서 너무나 가까워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검안사와 안경 기술자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 안경 정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코 높이의 2배 정도 되는 홀더를 붙이고 홀더의 좌우 양쪽에 소형 수증기를 하나씩 붙인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었다. 모두가 맥그레거 씨의 손을 빌린 것이었다. 몇 주일이 지나자 제1호가 탄생되었다. 히스 로빈슨풍의 수증기가 부착된 안경이었다.
맥그레거 씨는 기쁨에 젖어 말했다. 세계 최초의 안경입니다. 안경을 쓰니 약간 어색해 보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나돌기 시작한 커다란 보청기가 달린 안경보다는 훨씬 보기 좋았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스스로 발명한 수증기 달린 안경을 쓴 맥그레거 씨는 배의 나침반에서 손을 떼지 않는 조타수처럼 한시도 수증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안경은 효과가 있어서 몸이 기우는 현상은 고쳐졌다. 그러나 워낙 긴장하다 보니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래도 몇 주일 지나자 점차 편안해졌다. 마치 생각에 잠기거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동차의 앞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도 안경의 수증기에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맥그레거 씨의 안경은 던스틴 병원에서 유행했다. 병원에는 몸이 심하게 기울거나 자세 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가 여러 명 있었다. 이러한 증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장애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 두 사람씩 맥그레거 씨가 고안한 수증기를 달린 안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처럼 몸을 반드시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우양우 SV는 60대의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심한 중풍에 걸려 대뇌 우방구 뒤쪽 깊숙한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게다가 유머 감각도 풍부했다. 그녀는 자기 식판에는 왜 후식과 커피가 없냐고 간호사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간호사들이 부인 거기 있잖아요. 바로 왼쪽에 말이에요. 하고 말해주어도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마치 간호사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후식이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들어오도록 간호사들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돌려줘야 비로소 그래요, 여기 있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하곤 했다. 왼쪽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사물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몫이 너무 적다고 투덜대는 것이 사실은 접시에 있는 음식의 오른쪽 절반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는 접시의 나머지 왼쪽 절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립스틱을 입술의 오른쪽 반만 바르고 나머지 부분은 맨입술로 그대로 남겨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증상, 베터스비의 편측 무관심 1956년 참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개념도 없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어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머리로, 즉 추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무감각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냈다. 직접 왼쪽을 볼 수도 없고 왼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도 없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을 그리며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전 휠체어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뭔가가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그것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이 방법을 쓰면 커피나 후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양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면 오른쪽에 눈길을 고정한 채 좀 전까지 보이지 않던 후식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회전한 후에야 더 정확히는 후식의 절반을 먹었고 그러면 배가 좀 덜 고팠다. 여전히 허기가 가시지 않거나 아까 보지 못했던 절반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머지 4분의 1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다시 한 바퀴를 돈 다음 남은 양의 절반을 더 먹었다. 여기까지 하면 전체의 8분의 7을 먹은 셈이 되었고 보통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배가 아주 많이 고프거나 음식이 특별히 입에 맞으면 세 번째 회전을 시도해 나머지 16분의 1을 더 먹었다. 물론 여전히 접시에는 16분의 1이 남았다.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마치 제 눈에 화살이라도 된 기분이에요.
끝까지 결코 갈 수 없으니까요. 끝까지는 결코 갈 수 없으니까요.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직접 몸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접시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라 한번 시도해 보았다. 적어도 시도하려고 노력은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휠체어를 돌리는 것에 비해 이상하리만치 어려웠고 자연스럽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선과 관심이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충동이 100이면 100,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만 향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특히 괴롭힌 것은 립스틱과 분을 오른쪽에만 발라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되었을 때 쏟아지는 주변의 놀림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거울을 보고 보이는 데는 모두 발랐는데 우리는 그녀가 나머지 오른쪽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궁리했다.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얼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울 말이다. 우리는 그녀를 향해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된 비디오 시스템을 써보았지만 놀랍고도 기괴한 결과밖에는 얻지 못했다. 우리는 비디오 화면을 거울처럼 이용해 그녀의 왼쪽 얼굴이 오른쪽에 보이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인들조차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비디오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면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2배는 더 당황스럽고 기분 나쁜 경험이었다. 화면을 통해 본 자신의 얼굴과 몸의 왼쪽 부분은 중풍으로 인해 아무런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워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시도도 중단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R.L. 그레고리도 편측 무가심과 편측 소실 증상이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 비디오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더 정확히는 형이상학적으로 너무도 까다로운 문제라 실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였다. 대통령의 연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언어상실증 병동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환자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능숙한 말솜씨와 성우 뺨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연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환자들은 파한대소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웃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혹스러운 표정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저 잠자코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통령은 늘 그렇듯이 감동적으로 연설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연설은 환자들이 웃음을 터뜨릴 만큼 감동적이었다 할 수 있다. 환자들은 대관절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대통령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걸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 걸까? 지능은 높지만 극심한 수용성 언어장애나 완전 언어 상실증에 걸려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된 환자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언어 상실증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거의 이해한다. 그래서 친구나 친척, 간호사 등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언어 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 그 말의 일부 혹은 거의 전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따라서 신경과 의사들은 언어 상실증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극히 부자연스럽게 말을 걸거나 행동해야 한다. 시각적인 단서뿐 아니라 언어에 수반되는 모든 단서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다. 시각적인 단서란 표정, 몸짓, 거의 무의식 중에 나오는 버릇이나 태도를 말한다. 언어의 부수적인 단서란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 시사적인 강조, 억양 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단서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까닭은 발화를 순수한 단어의 집합체로 만들기 위함이며
프레게가 말하는 목소리의 색조 혹은 환기를 완전하게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특성을 감추고 목소리를 비인격화하며 심지어 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감수성이 뛰어난 환자의 경우에는 시리즈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컴퓨터와 같은 인공적인 기계음을 사용해야 비로소 언어상실증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걸까? 그 까닭은 자연스러운 발언은 단어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슈링스 잭슨이 생각했듯이 주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만으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발언은 입에서 나오는 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존재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단어만을 알아서는 불충분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상실증 환자가 전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단어와 문법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에는 반드시 나름대로의 말투가 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얼굴에는 말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표정이 있다. 이 표정은 대단히 깊이 있고 다양하며 복잡 미묘하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상실증 환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정이다. 언어 상실증 환자들의 경우 때때로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이해하는 힘을 잃기는커녕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더욱 뛰어난 힘을 갖기조차 한다. 이 점은 가족, 친구, 의사, 간호사 등 언어 상실증 환자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는 사실이다. 때로는 충격적으로 또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도 어쨌든 이 점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별 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의 언어 이해에 커다란 변화, 거의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는다. 언어상실증 환자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잃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무언가가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 힘을 늘려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감정을 더한 말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조차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호모 로켄스, 즉 말하는 사람인 인간으로서는 순서가 역전되는 셈이다. 아니 역전이라기보다는 역행이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원시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의 역행이라고 표현하는 쪽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잭슨은 언어 상실증 환자를 개에 비유했던 것이다. 개에게나 환자에게나 아주 미안한 비유이지만 그가 이러한 비유를 생각해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목소리의 억양과 감정을 파악하는 언어 상실증 환자의 뛰어난 감수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력한 언어 이해 능력이었을 것이다. 헨리 헤드는 훨씬 날카로운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26년에 발표한 언어 상실증 환자에 관한 논문에서 필링톤에 대해서 언급했다. 언어 상실증 환자는 필링톤을 감지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때로는 보통 사람보다도 재빠르게 파악한다는 것이다. 헤드는 필링톤이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이 개념을 언어 상실증에 관해서뿐 아니라 감각의 정서적 자질에 관해서도 사용한다. 시상과 주변부의 장애가 생기면 이 정서적 자질이 변화하는 일이 있다. 그는 항상 반무의식적으로 이 필링톤의 연구에 몰두했던 듯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제와 과정을 중심으로 삼는 고전적인 신경학과는 대조적인 혹은 그것에 경의를 보내는 신경학, 필링톤에 주목한 신경학에 몰두했던 것이다. 우연이겠지만 필링톤은 미국인 사이에서 적어도 미국 남부의 흑인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흔하디 흔한 조잡한 말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스터드 터클이 1967년에 쓴 인터뷰 기록 아메리카 디비전 스트리트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자, 여러분, 필링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당신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언어 상실증 환자를 접하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금방 들통나고 만다. 언어 상실증 환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듣고 속는 일도 없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파악한다. 그들은 언어가 갖는 표정을 간파한다. 종합적인 표정, 언어의 당연한 수반이 되는 표정을 느끼는 것이다. 언어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표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언어 상실증 환자들은 그 표정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개도 마찬가지이다. 말에 너무 현혹되어 우리 자신의 본능을 믿지 못할 경우 거짓, 악의, 수상한 의도 따위를 집어내거나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중요한지, 누구 말이 맞는지 따위를 판단하기 위해 개를 동원하곤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언어 상실증 환자는 이 점에 대해서 개보다 훨씬 뛰어나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표정에는 진실이 드러난다고 니체도 말했지만 언어 상실증 환자들은 표정, 몸짓, 태도에 나타나는 거짓과 부자연스러움을 민감하게 파악한다. 설령 상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언어 상실증 환자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이지만 인간의 목소리에 담긴 모든 표정, 다시 말해서 말투, 리듬, 박자, 음악성, 미묘한 억양, 음조의 변화, 높낮이 등을 날카롭게 파악한다. 진실하게 들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좌우하는 것이 목소리의 표정인 것이다. 언어 상실증 환자들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실인가 아닌가를 이해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상실했지만 감수성이 특히 뛰어난 그들은 찡그린 얼굴, 꾸민 표정, 지나친 몸짓, 특히 부자연스러운 말투와 박자를 보고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따라서 언어 상실증 환자들은 언어에 속지 않으며 현란하고 괴상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말장난과 거짓, 불성실을 간파하고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이 연설을 들으면서 폭소를 터뜨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목소리의 표정과 음색에 대해서는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언어 상실증 환자에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어 상실증 환자와 정반대의 증상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즉, 단어를 이해하는 힘은 있지만 목소리의 표정과 음색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이다. 우리 병동에도 그런 환자가 몇 명 있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언어 상실증이 아니라 일종의 인식 불능증, 소위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이다. 말의 의미는 나아가 문법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말투, 음색, 느낌, 전체의 성질 등 목소리의 표정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언어 상실증이 왼쪽 관자엽의 장애의 원인이 있는데 반해 이러한 음색 인식 불능증은 오른쪽 관자엽의 장애로 인해 일어난다. 언어 상실증 병동에 있는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들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관자엽에 신경악요종이 있는 에밀리 D도 끼어 있었다. 예전에 영어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이름이 조금만 알려진 시인이기도 했다. 언어에 대한 감각이 대단했고 분석력과 표현력도 뛰어났다. 그녀는 언어 상실증 환자와 반대의 상태에 있는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에게 대통령의 연설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에밀리는 이미 목소리에 담긴 희노애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목소리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면 상대방의 얼굴과 태도와 움직임을 보아야만 했다. 그녀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각을 활용했지만 그것도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악성 녹내장으로 시력이 급속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그 사용법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이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밀한 말을 쓰도록 요구했다. 다시 말해서 내키는 대로 말하는 대화투의 말이나 속어, 애둘러 하는 말이나 감정이 담긴 말 따위를 점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앞뒤가 또박또박 들어맞는 문장으로 말할 것을 요구했다.
문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문장이라면 말투와 감정을 못 느끼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녀는 서술적인 문장을 말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 그 능력이 오히려 커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서술적으로 말하면 의미를 잘 알아들었다. 그러나 감정이 담긴 말의 경우에는 억양과 감정이 담겨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에밀리도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잘 알아듣는 것도 같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녀는 언어 상실증 환자들과 정반대의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연설을 듣고 감동하지 않았다. 어떤 연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었다. 감정에 호소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설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녀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녀도 우리와 똑같이 내심으로는 연설에 깊게 빨려 들어간 게 아닐까?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설득력이 없어요.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도 없어요. 머리가 돌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연설은 언어 상실증 환자들뿐 아니라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인 그녀를 감동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녀의 경우에는 문장과 어법의 타당성에 대해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고, 언어 상실증 환자의 경우에는 말의 가락은 알아들었지만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연설의 패러독스였다. 우리 정상인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속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속아 넘어간다.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음색을 속이고 교묘한 말솜씨를 발휘해 뇌에 장애를 가진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속아 넘어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2부 과잉. 이 병을 치료하고 싶은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병이라는 것은 알지만 병 덕분에 기분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그런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요.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 덕분에 2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원기를 느끼고 기운까지 팔팔하니 말이에요. 우습지요? 이게 모두 큐피드 덕분이라니 말이에요. 신경학에서는 결손이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한다. 결손은 어떠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경학 용어이다. 기능은 정상 아니면 비정상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이다. 이 점에서는 콘덴서나 퓨즈와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기능과 접속의 체계인 기계론적 신경학에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면 결손의 반대 상태인 기능의 과잉이나 잉여의 경우는 어떨까? 신경학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기능이나 기능 체계는 가능하든지 가능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다. 신경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능의 과잉에서 오는 질환을 논하는 것은 신경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도전이다. 자주 볼 수 있고 흥미롭기까지 한 이와 같은 질환에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도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흥분성 장애나 생산적인 질환, 상상력 과잉, 충동 과잉, 조증 등을 질환으로 문제 삼는다. 해부학과 병리학에서도 비대와 기형, 기형종과 같은 말을 사용하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생리학에는 그런 말이 없다. 기형종이나 조증에 해당하는 과잉을 가리키는 말이 없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신경계를 기계나 컴퓨터로 간주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비전은 지극히 편협하다. 따라서 좀 더 유연하고 현실에 맞게 개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제1부에서 다룬 상실, 즉 기능적 결함에만 주목을 하는 한
그것이 지극히 편협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기능의 과잉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결손에만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기억 상실증뿐 아니라 기억 과다증도 있는 것이다. 인식 불능증과 반대되는 인식 과다증도 있다. 이 밖에도 과다 현상은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잭슨파 신경학에서는 과잉으로 인한 이러한 장애를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소위 해방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기능의 과잉 혹은 팽창이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에 넣지 않는다. 휴링스 잭슨 자신은 분명히 초양성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언급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장난투로 혹은 임상 경험에 충실하려다 보니 그런 말을 썼을 것이다. 기능에 대해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그로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그가 지닌 재능의 특징이기도 하다. 잭슨파의 자연주의와 엄격한 형식주의 사이에는 깊은 괴리가 있다. 과잉을 고려하기 시작한 신경학자가 등장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루리아가 쓴 2권의 임상 기록은 그 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는 상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는 과잉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이다. 나는 2권 가운데 후자 쪽이 좀 더 재미있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